안녕하세요. 책 읽는 공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 지은이는 김여환, 펴낸 곳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이 책은 1000번이 넘는 임종 선언을 한 호스피스 의사가 기록한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평소 죽음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이 책은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준 책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묵어가는 여관이라 불리기도 하는 호스피스 병동은 환자가 자신의 마지막을 응시하는 곳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저자는 이곳은 죽음이 아니라 삶의 완성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죽음은 끝이다 라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과 함께한 저자는 죽음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는 삶의 마지막까지 행복해야 하기에 오히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막연하게 호스피스 병동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이 가는 곳이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돌봄을 통해 편안하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 또한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책을 읽는 내내 김여환 선생님은 참 따뜻한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마지막이 편안할 수 있도록 섬세히 배려하며 그의 가족들까지 세심히 상담하고 배려하는 모습에 책을 읽는 내내 감동이 되었습니다. 호스피스에 대해 지식이 없었던 저에게 이 책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관한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읽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진실. 춘자 아주머니는 배가 남산만 했다. 말귀의 췌장암이 12지장을 침범해서 장이 꽉 막혀버렸다.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우리 병동으로 전원해 올 때 이미 장폐색이 온 상태여서 통증이 심했다. 그녀에게는 남편과 세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미혼이었던 둘째 딸은 누가 봐도 병적일 정도로 엄마에 대한 애착이 심했다. 다행히 호스피스에 입원한 후 통증이 조절되고 불러오던 배도 가라앉자 춘자 아주머니와 가족은 한숨을 돌렸다. 몇 년 동안 정신없이 암 치료에만 전념했던 그들은 이제야 평온을 찾았고 춘자 아주머니의 조금 남은 삶에도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행복해 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입원한 지 열흘쯤 되는 날 이른 아침에 일선 간호사한테서 연락이 왔다.
춘자 아주머니가 퇴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였다. 사연을 알아보니 기가 막혔다. 둘째 딸이 대구의 모 대학병원 일반외과 교수님께 의뢰해서 수술을 하러 간다는 것이었다. 말기암 환자에게는 의미 없는 시도였다. 나를 비롯한 춘자 아주머니의 남편도 말렸지만 둘째 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둘째 딸은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하는 등 춘자 아주머니의 속을 무던히도 썩히던 딸이었다고 했다. 불효가 한으로 남은 나머지 아직 어머니를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주치의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얼마 남지 않은 삶 동안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결국 그렇게 떠난 춘자 아주머니는 2주일 후 첫딸과 막내딸이 사정사정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미 임종 단계였다. 병환이 심해 병원에 가서 수술도 못하고 매일 통증에 시달리다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했다. 춘자 아주머니는 유언은커녕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허무하게 눈을 감았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모처럼 서점에 나갔다가 죽음의 중지라는 책을 보고 망설임 없이 사버렸다. 눈먼 자들의 도시를 쓴 주제 사람하고의 신작 장편 소설이었다. 78의 나이로 2010년에 별세한 이 포르투갈 할아버지는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상상력으로 인간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담은 작품들을 썼다. 하지만 묵직한 주제 때문일까 내게 그의 소설은 늘 어렵다. 그래도 매번 두말 없이 사게 되는 걸 보면 그의 작품에는 종독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죽음의 중지는 제목부터 내 관심을 끌었다. 젊은 환자나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환자가 숨을 거두면 나는 사망 선언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죽음의 중지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제목에 이끌려 책을 집어든 나는 첫 문장을 읽고 다시 한번 호기심을 느꼈다. 다음 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 어느 나라에서 죽음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테라스에 국기를 걸어 죽음의 중지를 반겼다. 아픈 사람도 있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도 일어나지만 그 누구에게도 죽음은 찾아오지 않았다. 물론 노화가 진행되어도 죽지 않았다. 불로가 아닌 불멸의 삶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죽어야 할 이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지고 세상은 일대 혼란에 휩싸인다. 누군가는 간절히 죽음을 바라고 누군가는 죽음이 있는 나라로 도피했다. 그리고 소설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 다음 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조사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똑같지만 두 문장을 낸 독자들의 마음은 판이하게 다르다. 첫 문장이 반가웠다면 마지막 문장은 절망스럽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평균 수명이 100세로 연장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이 43.3%라는 결과를 본 적 있다. 오래 사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건 뭘까? 대다수 노인의 우울한 노년 생활을 보여주는 건 아닌지. 늙음은 똑같은데 죽음은 늦춰진 시대.
기나긴 노년 시절을 보내야 하는 우리는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갈등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지 모른다. 폐암 수술을 한 60대 중반의 아들이 말기 식도암인 90세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시대다. 말기암 환자들은 거의 임종 직전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은 그래도 낫다. 치매 환자들이 머무는 요양병원에는 고함을 지르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자식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얼마 남지 않은 미래를 생각할 수도 없다. 과거와 미래라는 양쪽 출구가 모두 막힌 채 어두운 미로를 헤매는 그들에게 과연 장수는 신의 축복일까? 결국 죽음의 중지에서 주제 사람하고가 말하고자 한 것은 죽음의 긍정적인 의미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죽음의 긍정적인 의미를 이해하면서도 내 가족, 내 환자의 죽음이 여전히 두렵다. 가끔 죽어감이 길어지는 환자가 있다. 저럴 바엔 하루라도 빨리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는 보호자 앞에서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한다.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고백하건대 나는 아무리 죽어감이 길어지는 환자라도 단 한 번도 그가 조금이나마 일찍 세상을 떠나기를 바란 적 없다. 누군가는 가족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죽어감과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안다면 결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다. 죽어감과 죽음에 대한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죽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임상의학적으로만 설명하자면 임종의 단계부터 임종에 이르는 시간까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 임종에 들어가기 며칠 전부터 먹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 사나흘 내리자고 잠깐 가족의 얼굴을 알아본 뒤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기도 한다. 몸은 탈수 현상을 일으키고 분비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소변을 볼 수 없고 폐의 점액질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복부의 고통이 덜해지고 구토감도 없어지고 기침도 하지 않게 된다. 몸이 편안해지는 것이다. 말기 선망이 와서 정신이 산만해지는 일도 있는데 그럴 때 병원은 적절한 약을 쓰기도 한다. 대체적으로는 편안히 잠든 상태처럼 보인다. 그래도 가족이 애타게 부르면 눈물을 흘리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가족들은 환자의 손을 잡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종교음악을 틀어주거나 성경이나 경전의 구절을 들려주기도 한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수포음이라고 하는 호흡 소리가 들리는 일도 있다. 호흡은 불안정해지고 몸과 얼굴에 불수의 수축이 일어난다. 대소변이 나오지 않고 검은 눈동자는 커진다. 근육이 이완되고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 임상의학적인 죽음과 죽어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다. 나는 가족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생명이란
별이 쇠약해질 때처럼 갑자기 빛을 는 일도 있고 또 서서히 빛이 꺼져가는 일도 있다고 은유적으로 말한다. 딱딱하고 객관적인 설명보다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환자와 가족들은 함께 임종실로 간다. 이제 환자는 말을 할 기운도 눈을 뜰 힘도 없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과 촉감으로 가족의 사랑과 온정을 느낀다. 사랑했던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면 환자의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이 대답을 대신한다. 생에 어떤 불운과 상처가 있었던 그 순간만은 역설적으로 아름답다.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그는 눈을 감는다. 암을 주렁주렁 달고 살 때는 그토록 고통스러워 했는데 마지막 모습은 더없이 편안해 보인다. 죽음을 미화할 생각은 없지만 암 환자에게는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가장 편안한 듯 하다. 죽음에 익숙해진 나도 죽음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가족이 모여있는 가운데 마지막 유언을 하고 숨이 멈추어지는 임종을 기대하지만 그런 임종은 영화나 드라마에나 있는 환상이다. 그래서 삶을 배우듯이 죽음과 죽어감도 배워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미래를 두려워 말고 그저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생명의 건전지가 닿을 때까지 그저 사는 것이다. 해탈하는 것은 의연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태연히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다운 죽음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다. 고무줄처럼 늘어난 수명에 인간다움이란 색을 입히면 장수는 축복이 될 수 있다.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다. 생김새도 성격도 살아온 인생도 각양각색인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지기는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다. 청주 여자 교도소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영화 하모니는 바로 그런 이야기다. 제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는 죄수들이 노래를 통해 하나가 된다. 영화는 자기들만의 지옥을 가진 이들이 음악이라는 끈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준다. 교도소에서 아들 민우를 낳은 지소자 정혜는 법에 따라 18개월 후면 민우를 입양 보내야 한다. 어느 날 교도소 소장은 정혜에게 합창단 결성을 제의하면서 합창단이 성공하면 민우와 특별 외박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다. 전지금대 교수이자 사형수인 문옥이 지휘를 맡고 오합지졸이던 합창단은 점차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나간다. 합창단이 성공한 뒤 정혜는 약속대로 민우와 하루 동안 특별 외박을 나가게 된다. 등장인물 중 특히 나의 관심을 끌었던 사람은 전지금대 교수인 문옥이다. 그녀는 사형당하기 직전까지도 합창단을 지휘하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교도소를 밝고 환하게 만든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무섭고 초조한 상황이지만
그녀는 음악을 통해 타인에게 또 자기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호스피스 병동도 하모니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환자들은 암이라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여관에 속속 도착한다. 그들이 짊어지고 온 짐꾸러기에는 암도 있지만 인생을 지나오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쑤셔놓은 슬프고 아픈 사연도 있다. 의료적, 사회적, 영적인 돌봄을 통해 이들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어루만지는 것이 호스피스 의료진의 일이다. 38살의 미숙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를 둔 엄마다. 그녀는 28살 때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술과 항암 치료를 씩씩하게 견뎌왔다. 가슴과 척추로 전이된 암세포 때문에 골절이 생겨 자그마하던 키는 더 작아졌고 부드러운 긴 머리카락도 항암제와 맞바꾸었다. 하지만 이쁜 딸과 남편이 있어 그녀는 길고 긴 투병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러나 몇 달 전 폐까지 암세포가 전이되면서 더 이상의 항암 치료는 그녀를 힘들게만 할 뿐이었다. 투병 생활이 길었던 그녀에게 호스피스 의사인 나는 죽음의 사자처럼 보였을 것이다. 생명을 연장시키던 항암 치료를 중단했으니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녀와 내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가 더 많았다. 미숙 씨는 호스피스에 입원한 뒤 침상에만 틀어박힌 채 병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나는 우선 그녀의 통증과 숨이 차는 증상을 조절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병에 걸리기 전 미숙 씨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쾌활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깊은 사람이었다고 했다. 내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발병 전 성격을 찾아주는 것이다. 입원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 통증이 없어졌고 그녀는 차츰 병실 밖 출입도 하기 시작했다. 어느 아침 출근했더니 미숙 씨가 병동복도에서 울고 있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를 내며 우는 그녀가 너무 서글퍼 보여 나는 가운으로도 갈아입지 못하고 그녀 옆에 쪼그려 앉았다. 한참을 앉아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떼를 쓰는 아이처럼 소리 높여 울기만 할 뿐이었다. 재차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더니 그녀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어제 링거를 맞았는데 링거가 잘못 들어갔어요. 링거 맞은 데가 볼록 부었다고요. 그녀의 말처럼 오른쪽 팔뚝에 동전만한 크기로 부어 있었다. 미숙 씨 남편은 그녀의 뒤에 우두커니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밤새 그녀를 간병한 남편은 이제 간병인과 교대하고 일하러 갈 시간이었지만 울고 있는 아내 때문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지 출근을 망설였다. 동네에서 중국 음식점을 경영하는 그는 하루 문을 닫으면 손해가 컸다. 어차피 남편의 옆에 있다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서 나는 그의 등을 떠미다시피 해 출근을 시키고 다시 미숙 씨 옆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간호사가 링거를 잘못 놓았어요. 그 간호사는 내가 미운가 봐요. 어쩜 미안해요. 어떡해요. 팔이 이렇게 부었어요. 울음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미숙 씨의 눈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 드리워진 두려움의 그림자를 보았다. 미숙 씨가 두려워하는 것은 링거나 간호사, 팔의 붓기가 아니었다. 미숙 씨, 조금만 생각을 바꿔볼까요? 링거 맞은 자리가 부었다고 우는 환자는 없어요. 링거를 잘못 놓은 간호사가 미운 게 아니라 또 나쁜 일이 생길까봐 무서운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부은 자리는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하면 금방 좋아져요. 건강검진센터 일을 마치고 호스피스 병동에 들렀을 때 미숙 씨는 행복한 노래 교실에 있었다. 얼마 전만 해도 노래 교실이 시끄럽다고 병실 문을 꼭 닫고 기마개까지 했던 그녀였다. 그런 미숙 씨가 그날은 사람들과 어울려 무조건 이하를 열창하고 있었다. 빠른 곡이라서 숨은 차 보였지만 노래를 부르는 미숙 씨의 얼굴은 아침과 저녁 딴판이었다. 우리끼리만 행복한 게 미안해. 미숙 씨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미숙 씨 남편에게 보냈다. 무조건이야 불렀겠죠. 라는 답장이 왔다. 죽음은 호스피스 병동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밥을 먹다가 잠을 자다가 운전을 하다가도 죽음이 가자고 하면 우리는 두말 없이 따라가야 한다. 행복하게 죽는 방법은 없어도 서로의 도움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많다. 죽음은 긴 인류 역사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주제지만 이곳에서 환자와 의료진은 죽음을 통해 하나가 된다. 호스피스 밖에서 우리를 보면 한쪽은 죽어가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보일 것이다. 그들의 눈에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할 존재겠지만 환자와 의료진은 조화를 이루며 하모니를 연주한다. 죽음은 혼자 가는 길이지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이 낯설고 외로운 길 어딘가에서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함께하면 무섭지도 외롭지도 않다. 이 낯설고 외로운 길 어딘가에서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함께하면 무섭지도 외롭지도 않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